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응급실에 있었던 저에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셨죠. 가자! 그러면서 손을 내미셨는데 얼결에 그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시는 응급실 안에서 저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얼굴에 껌댕이 묻은 채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할머니를 따라 고속버스를 타고 캄캄한 밤을 하염없이 달렸던 기억이 나요.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할머니 안방에 누워 있었죠. 햇볕이 너무 따뜻해서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어요. 꿈을 꾸다 깬 것처럼 잠에서 깼는데 깨고 난 현실이 더 꿈 같더라고요. 바깥은 온통 농과 밭이었고 기와집 마당에는 청국장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대청마루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 그 댁에서 장례 치른다길래 그러라고 했지.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럼 저 어린 걸 둘러엎고 장례식장에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엄마 가는 마지막 길인데 18살에 혼자 애 낳아서 키웠다는 그 며느리 맞죠?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가는 바람에. 여태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 보내고 나서 나한테 애 낳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낳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출발하라고. 나이도 젊은 게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뚝 끊더라고. 근데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술이 깔딱깔딱 하는데도 내 이름이랑 주소를 계속 말하더래. 연락해달라고, 우리 애 좀 맡아달라고. 세상에. 다들 입 다물어. 애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를 비추는 햇빛을 피해 숨으려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죠.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엄마랑 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저같이 어린애는 하염없이 뛰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정원도 있었고요. 엄마는 그 집에서 청소하고 밥도 하는 가정부셨어요. 우리 모녀는 그 댁 별채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를 낳은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는 할머니와 살았는데 그 시간도 아주 길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올라갈 즈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영락없이 위탁시설에 맡겨질 판이었는데 할머니 장례식에 먼 친척이라면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불쑥 물으시는데 꼭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던 그 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적어도 고아원에 가는 건 싫었으니까요. 일단은 고아원으로 갔고 입양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고아원에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내 입양돼서 양어머니 집에 갔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했던 것 같아요. 다시 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했죠. 그러나 그날 바로 깨달았어요. 그 아주머니, 아니 양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던 제 선택은 제가 산 길지 않은 인생의 모든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양어머니에겐 이미 2딸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랑 먼 친척도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언니들이랑 양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 집도 좁은데 쟤는 왜 데리고 온 거야? 외할머니 뵈러 갔다가 동네에 장례 터졌다고 해서 갔더니 중학생 손녀 하나가 고아원에 갈 판이라잖아. 그래서?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고?
불쌍한 무슨. 오갈 데도 없고 혈혈단신이라고 하길래 데리고 왔지. 데리고 와서 부려먹어도 누구 하나 와서 따질 사람은 없겠더라고. 파출부 불러서 일 시키느니 그냥 학교 보내주고 부려먹는 게 낫잖아. 막말로 고등학교까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에 웬 파출부? 나 살림하기 싫어. 어차피 네 아빠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나더러 알아서 하라던데. 그댁 아저씨, 그러니까 호적상 제 양아버지는 전국을 돌면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집에 1년에 몇 번 들어오질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었죠. 저는 제 운명을 그제야 알고는 절망했지만 이미 입양 절차까지 다 마친 상태라 되돌릴 방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아주 신데렐라가 따로 없이 살았죠. 그 집에 제가 쓸 방 같은 건 없어요. 언니 둘이 방을 하나씩 쓰고 있었고 안방은 양부모님 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는데 그마저도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이불을 다 치워놔야 했어요. 이불은 작은 언니 방에 넣어두라고 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작은 언니는 짜증난다면서 성질을 부렸죠.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다가도 나중에는 작은 언니가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거실부터 부엌까지 걸레질에 화장실 청소는 기본. 식구들 아침 준비도 제가 했어요. 그런 뒤에는 시간에 맞춰 학교도 갔죠. 그렇다 보니 학교 가면 수시로 졸았어요. 그래도 학교가 좋았어요. 거기에서나마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학생처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양 어머니의 부르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양 언니들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들, 우리 떡볶이 먹고 갈 건데 같이 갈래? 저도요? 왜? 싫어? 아니요, 같이 갈래요. 간다고 하니까 바로 자기들 가방을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들고 따라와. 저는 처음으로 언니들과 떡볶이 가게에 갔고 가방은 꽤 무거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드디어 언니들이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랑 순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죠. 안 되겠다. 너는 우리 가방 들고 집으로 가. 네? 맞다. 엄마가 너 학교 끝나자마자 안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깜빡했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낄낄거리며 웃는 언니들을 뒤로 한 채 두 언니의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갔더니 양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껏 버릇을 꽤 잘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새 긴장이 풀렸어? 어머니, 그게... 어머니? 내가 그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 어딜 봐서 내가 네 엄마니? 널 부리는 이 집 안주인이지. 결국 호되게 혼이 난 뒤 저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밥을 지었어요. 언니들이 돌아오더니 낄낄거리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야, 많이는 안 혼났지? 쟤 다리 저는 거 봐. 많이 혼난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이지 대꾸도 하지 싫더라고요. 제가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밥을 하자 언니들은 또 시비를 걸었어요. 쟤 좀 봐. 지금 우리말 씹는 거야? 엄마, 제가 우리말 씹어. 결국 저는 또 양어머니한테 호되게 혼이 났고 그 후로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는 말에는 다 대꾸했네요. 저런 사람들한테 혼나고 무시당하는 게 더 싫었거든요. 그냥 나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다. 이 인간들 말에는 무조건 대꾸를 한다는 명령어를 입력시켜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3이 되자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도 성인이니까 일에서 독립해야겠다 싶었어요. 언니들은 전부 대학에 갔죠.
공부들도 참 지지리도 못했는데 하위권 대학이라도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대학을 가고 싶긴 했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몇 년 살아보니 안 물어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를 대학에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양어머니가 저한테 진로에 대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취업해야죠. 그래, 주제를 아는구나. 너까지 대학 보낼 돈은 없어. 그럼 어디로 취업할 건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귀숙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 해요. 이 집을 나가겠다고? 아무래도 여긴 방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실 써서 다들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대답에 양어머니가 정색하며 되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가면 우리 집 청소랑 밥은 누가 해? 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넌 영원히 우리 집 가정부야.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순간 머리가 다 띵했어요. 솔직히 가사 도우미면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취업도 하지 말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양어머니의 말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있으니 평생 가정부 노릇은 해야 하겠지. 그래도 너도 사람인데 돈을 안 벌 순 없잖아. 우리 집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돈은 벌어와야지. 그래야 내가 용돈이라도 받아 쓰지 않겠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더러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면서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는 얘기였는데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몇 시간이라도 있는 게 정신건강에는 이롭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할 수 있는 공장을 알아봤는데 집안일을 다 해야 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일이 바쁠 때는 제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집에 가면 양어머니가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빗자루를 들고 계셨거든요. 나가서 돈 좀 번다고 버릇이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제 월급을 다 뺏어간 적도 있어요. 벌이라면서요. 사실상 월급의 절반은 양어머니 용돈으로 나갔고 또 남은 절반은 월세로 냈어요. 이제 돈도 버는데 언제까지 공짜로 살 거냐고 물으시길래 그럼 가사 노동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눈앞에 있던 티슈 상자를 던져서 제 얼굴에 상처를 내셨어요. 이게 정말 오냐오냐하니까 돈 좀 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고아인 네 처지가 바뀌어? 너 우리 아니면 가족도 없잖아. 이 세상에 나가서 혈혈단신으로 살고 싶어? 정말 누구보다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왜 이 아줌마를 따라오겠다고 했을까? 차라리 고아원에서 살 걸 하는 생각도 수시로 했어요. 학교에 갔다가 고아원으로 도망치는 상상도 수도 없이 했지만 20살이 돼서 이 집을 떠날 만을 기다렸는데 양어머니의 집은 20살이 돼서도 도망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버틴 이유는 하나였어요. 적은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서 보증금 정도만 모으면 몰래라도 이 집을 나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남은 돈마저도 언니들의 쇼핑 자금으로 쓰일 때가 많았어요. 언니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중간에 휴학도 하고 여행도 아니고 아주 살판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양 어머니한테서 받은 돈을 다 쓰고 나면 저한테 손을 내밀었죠. 야, 직장인 동생 좋다는 게 뭐니? 나 이 가방 사줘. 사실상 양어머니가 주는 돈도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 집과는 지독한 악연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받은 대우가 습관이 된 건지 새 모녀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이런 고민을 알게 된 직장 동료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어떻게 그래.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아는데. 분명 쫓아와서 난동 피울 거야. 그럼 회사에도 피해 주는 거잖아. 그래도 그냥 나와.
당분간은 내 자취방에서 살자. 아니면 월세 반씩 내고 같이 살던가. 지금은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양어머니 용돈 드리고 집에 월세 주고 하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집에서 나오면 그 돈은 이제 안 주는 거야. 안 준다고? 당연하지. 그 집에 안 사는데 왜 월세를 줘? 양어머니 용돈은? 야, 월급 절반을 왜 그 여자 용돈으로 주는데? 너 완전 세뇌당했구나? 그제야 제가 그 집 식구들에게 꽤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당장 현실을 바꾸는 건 어려웠어요. 무턱대고 집을 나왔다가 새 모녀가 회사에 찾아오는 게 더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까지 잘리면 그 감옥 같은 집에서 숨막히는 양어머니와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소리가 다 처지더라고요. 결국 독립은 엄두도 못 낸 채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 언니들이 쇼핑을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역할은 뻔했죠. 짐꾼 혹은 현금 인출기. 그 사람들이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제 역할인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날 키워주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있던 날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와 살 때만큼은 아니었어도 할머니와 살면서는 사랑이라도 느낄 수 있었고 고아원에서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수발을 들며 살진 않았잖아요. 입양된 후 늘 눈칫밥만 먹고 살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나고 이제는 시녀처럼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그때였어요. 등짝으로 매서운 손길이 날아왔죠. 쇼핑백 똑바로 안 들어? 그거 흠집나면 가만히 안 둔다. 이미 땀을 뻘뻘 흘린 탓에 등줄기가 축축할 때였어요. 아, 더러워. 이렇게 축축해? 첫째 양언니의 구박을 들으며 다시 쇼핑백을 고쳐 들었을 때였어요. 너 쿠키 딸이지?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붙잡으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돌아봤을 때 한눈에도 귀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순간 양 언니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고아가 저런 귀부인을 어떻게 알아? 친엄마 이름이 쿠키인가 봐. 귀부인은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쿠키 딸을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저희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혹시 기억 안 나니? 네? 너 어릴 때 우리 집 별채에 살았던 거. 아, 그 집이요? 그래. 그 집 혹시 불났던 건 기억 안 나? 그날의 화재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불쑥 울적해지더라고요. 불이 났던 것 같긴 한데 누군가에게 안겨서 밖으로 던져진 기억만 있어요. 그 후로는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그래 맞아. 너희 엄마가 널 밖으로 구해냈겠지. 그랬던 거예요? 귀부인은 짙은 한숨과 함께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그 손을 보는데 순간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언제나 혼자가 될 때마다 내밀어 주었던 손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자 귀부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제 무서워할 거 없어. 그러면서 귀부인께서 양 언니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언니들 같은데 쇼핑은 둘이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쟤 저렇게 멋대로 어디 가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호되게 혼날 텐데요? 우리 엄마? 네, 우리 친엄마요. 쟤한테는 양어머니고요. 귀부인은 제 손에 들려있던 무거운 쇼핑백을 양언니들 앞에 집어 던지셨어요. 양언니들 얼굴이 또 한 번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흠집나면 보상하실 거예요? 귀부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정도로는 흠집도 안 났겠지만 흠집 났으면 나한테 보상해달라고 해. 됐지? 그런 뒤 다시 다정하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에게 해줄 말이 많아. 나랑 같이 가자. 그러나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귀부인을 따라가는 일탈을 감행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또 수치와 고통일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내 눈 봐봐. 그러나 귀부인께서는 제 멘탈을 꽉 잡아주셨어요. 제가 눈을 보자 귀부인께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이젠 내가 지켜줄게. 저는 결국 귀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갔고 양 언니들은 뒤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귀부인의 고급 승용차에 탄 뒤 웬 저택에 도착했어요. 어릴 때 살던 그 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놀란 눈으로 둘러보자 귀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아니야. 화재 이후 그 집은 팔았어. 들어갈까? 들어가자마자 귀부인은 일하는 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아이 입을 만한 편하고 좋은 옷이랑 속옷 좀 준비해서 목욕물 좀 받아줘요. 예, 사모님. 그런 뒤 저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셨죠. 마셔.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 보였어요? 땀을 어찌나 뻘뻘 흘리고 있던지 멀리서도 안쓰러워서 눈길이 갔어. 뭐 저런 여자애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 동생 같긴 한데 꼭 시녀 부리듯이 하는 게 거슬렸달까? 나도 부리는 사람들한테 저렇게는 안 하는데 싶더라고. 양언니들이에요. 그래. 걔들이 아까 그랬잖아. 자기한테는 친엄마, 너한테는 양엄마. 네가 날 따라가면 그 여자가 널 혼낼 거라고. 사실이에요. 아마 이대로 돌아가면 빗자루를 들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밥해야 하거든요. 밥을 한다고? 네가? 네. 입양된 후 쭉 했던 일이라 일이 힘들진 않은데 양어머니랑 양 언니들 감정이 어디서 상할지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요. 지금은 학생 같진 않아 보이는데 20살 되자마자 취업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 사실은 20살 되자마자 기숙사 되는 공장 같은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못하다니.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누가 집 청소랑 밥을 하냐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그 집에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단 말이야? 안 들으면 또 지구 끝까지 쫓아오실 분이라서요. 그래도 일해서 돈 벌면 독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 번 돈의 절반은 양어머니가 용돈으로 가져가시고 또 남은 돈의 절반은 월세로 내고 있어요. 귀부인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어보셨어요. 혹시 자기 딸들한테도 엄격하니? 아니요, 전혀요. 언니들은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집이 아주 부잣집이야? 아까 보니까 명품 쇼핑을 하던데.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대부분 뜯어내죠. 저는 언니들 짐꾼이자 현금 인출기 같은 존재니까요. 왜 그렇게 살았어?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20살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그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끝내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더라고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연로하셔서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영락 없이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양어머니가 조문객으로 들어오셨죠. 먼 친척이라면서 자기랑 같이 살겠냐고 물으셔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 절차가 끝나면서 양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먼 친척?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속은 거죠. 널 속였구나. 네, 너무 어려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아원에 갔다면 누군가에게 또 입양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후회한 적도 많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 물론 내가 보기엔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없는 걸까요? 널 이용한 네 양엄마가 문제 아니겠니? 그 엄마를 보고 그 딸내미들도 똑같이 널 대했을 거고. 맞아요. 부인이 또 한 번 탄식과 같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다
다 내 잘못 같아. 그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널 내가 책임졌을 텐데. 네? 화재 사고 때 말이야. 난 불구덩이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저 앞에서 네 엄마가 나를 부르면서 달려오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하면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그때 이미 연기를 너무 마셨었거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고 네 엄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 엄마가 사모님을 구했다고요? 너도 구하고 나까지 구했으니 얼마나 많은 연기를 마셨겠어. 나는 네 엄마의 마지막도 못 지켰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화재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앓았거든. 불만 봐도 자지러지게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고 과호흡까지 와서 정신을 잃기도 했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만 3년을 받았어. 그러는 사이에도 널 떠올리지 못했어. 날 구하고 떠난 네 엄마 생각만 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러면 안 됐는데 널 진즉에 떠올렸어야 했어. 지금도 널 안고 우리 집에 들어오던 네 엄마 모습이 눈에 선한데. 제가 아기일 때였나요? 갓난아기인 너를 안고 우리 집에 와서는 고개를 꾸벅 숙였었어. 죄송하다면서.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같이 왔다고. 잠깐 옆에 눕혀두고 면접을 봐도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 모습이 당차 보이면서 동시에 겸손해 보였어. 참 신기한 아가씨다 싶었지. 나보다 어린 여자였지만 더 단단해 보이더라고. 아기를 낳은 여자는 저런 모습인가 싶어 신기했지. 나는 요즘 말로 비혼주의자였거든. 그때는 독신주의자라고 했지. 비혼주의자세요? 그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시던 저택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었지만 결혼 생각은 없었어. 부모님은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 외국에 나갔다가 사고로. 그 후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우리 부모님처럼 일찍 가버리면 어쩌나 싶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체질에 맞는 것도 같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이런 뜻까지는 모르셨어. 그냥 내 결혼이 좀 늦어지나 보다 하셨지. 할머니가 더 늦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러셨어. 우리 하나뿐인 손녀 결혼하는 거 보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참 죄송했지.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엄마가 나에겐 단지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자매 같았단다. 같이 책도 읽고 네 옷도 사러 가고 그랬어. 저는 어릴 때라 그런지 그런 기억까지는 없어요. 그랬겠지. 내가 많이 안아줬었는데 내가 네 엄마한테 약속했었어. 내가 네 딸의 대모가 돼주겠다고. 그런데도 후유증 때문에 널 잊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다 내 핑계야. 내가 미안해. 네 엄마한테 목숨을 빚져놓고 정신을 너무 늦게 차렸어. 정신 차리고 널 찾았을 땐 이미 널 찾을 수가 없더라. 입양되면서 이름도 바뀌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널 찾는 걸 포기하고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 왔어. 한국에 있으니 계속 불나던 순간만 생각나서. 그래서 건강은 많이 회복했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지. 건강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너도 참, 너 정말 네 엄마 닮았구나? 제가요? 그래, 착해 빠져서. 네 엄마가 날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원망도 안 해? 엄마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을 구했다는데 어떻게 원망을 해요? 결국 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 엄마 돌아가신 후에는 할머니 손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그때 불안한 마음에 그 여자, 아니 양어머니 손만 안 잡았어도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제 이름으로 계속 살았을 거고 사모님께서 저를 찾기도 더 쉽지 않았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고아원에 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하고요. 내가 정신을 더 빨리 차렸어야 했어. 네가 할머니랑 살고 있을 때라도 찾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모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위로가 많이 돼요. 늘 엄마 생각, 할머니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두 분 다 돌아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좋아요. 내가 미안해. 너를 진즉에 찾았어야 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목욕물에 목욕한 뒤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보기엔 평범한데 좋은 옷이긴 한지 갈아입고 나니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역시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땀에 절어있던 옷을 버리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요. 네가 입고 있던 옷도 혹시 언니들이 입던 거야? 아, 네. 옷 사기엔 월급이 많이 안 남아서요. 모으기도 버거워서 언니들이나 양어머니가 버리는 옷만 입었어요. 그런데도 네 옷은 한 벌도 안 사주고 자기들 옷만 입었구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서요.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귀부인께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계속 양딸로 살 거야? 네? 계속 그 집 양딸로 살고 싶냐고. 그건 아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왜 없어? 파양하면 되지. 아, 해줄 리가 없어요. 절대요. 저를 평생 자기 집 시녀로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갈까? 어딜요? 어디긴. 너의 그 못된 양어머니와 양언니들이 있는 집이지. 저는 귀부인과 함께 집으로 갔고 양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귀부인을 맞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딸들한테 말씀 들었어요. 세상에 저희 딸들이 결례를 범했죠. 이깟게 뭐라고 배상하라고 투정 부렸다면서요. 투정이요? 제가 보기엔 겁을 주던데요. 어머, 절대 아니에요. 얘들이 보기에는 거칠어 보여도 얼마나 속이 보드라운 애들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얼마나 마음씨가 비단결들인데요. 그렇다기엔 이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언니들 수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짠하던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더군요. 아휴, 쟤들이 꼭 그날만 되면 저래요. 아이, 사모님도 아시죠? 여자들 그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따님이 날이 갔나 봅니다. 예? 귀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양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눈치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귀부인께서는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죠. 따님들에게 제 얘기는 들으셨다고 하니 제 소개는 따로 안 할게요. 그나저나 이 친구 방은 어딘가요? 방이요? 네, 제가 정말 아끼던 친구 딸이거든요.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서요. 사진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우리 집에 방이 3개밖에 안 돼서요. 3개면 충분하죠. 딸들이니 방을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우리 딸들이 절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방을 같이 못 써요. 그래서요? 얘는 이 넓은 거실을 혼자 편하게 썼죠. 귀부인께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럼 사진은요? 사진이요? 중학생 때 왔다고 들었어요. 자라면서 사진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아휴, 사모니도 참 아기 때 온 것도 아니고 다 큰 애가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귀부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졸업 앨범이라도 있겠죠? 이를 꽉 문 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양어머니는 눈치 없이 깔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 필요한가요? 비싸기만 하고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사주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 형편에 애를 입양해서 키운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두 따님 졸업 앨범도 안 사주셨나요? 예? 아, 그게
그때는 사줄 만한 형편이었는데요. 그제야 양어머니도 귀부인의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황급히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너 뭐해? 가서 마실 거라도 내와. 그러면서 저한테 귀부인께서 드실 걸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차, 귀부인께서 제 손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히셨어요. 이봐요? 지금 저 부르신 거예요? 귀부인의 싸늘한 부름에 양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듯했어요. 그래, 당신. 내가 이 친구 양엄마라고 해서 예의 좀 갖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관이라 안 되겠어? 내가 누구 손님으로 왔는지 안 보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 댁에 셋째 따님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마실 차나 다과 같은 건 대기하든 남은 두 딸이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이 친구도 없이 당신들을 마주하고 있겠어요? 아하, 그게... 그래요, 습관이겠죠. 이 댁 청소며 밥, 빨래까지 이 친구가 다 했다죠?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는 월급 대부분까지 다 주기도 하고.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도 그간 얘를 키우느라 든 돈이 있으니까. 친딸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얘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솔직히 아무래도 다르죠. 제 배 아파 낳은 딸하고 입양한 딸이 같나요? 그런 입양은 왜 하셨어요? 싼 값에 가사 도움이라도 들으신 건가요? 싼 값이라기엔 저희도 애를 많이 썼죠. 집에 낯선 사람 들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 일인데요. 처음부터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얘가 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호되게 가르쳐서 겨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참 뚫린 입이라고 잘 떠드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뚫린 입으로 내 멋대로 떠들었어요. 택처럼 남의 기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내가 뭘 했다고 이래요. 아니, 오갈 데 없는 애를 양딸로 들인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이왕 들였으니 가사도 좀 돕고 돈 벌게 됐으니 용돈 좀 받았어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고요? 그때였어요. 귀부인께서 제가 드린 녹음 파일을 재생하셨어요. 네가 나가면 우리 집 청소랑 밥은 누가 해? 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넌 영원히 우리 집 가정부야.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순간 양어머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획 째려보셨어요. 너 나랑 한태환 녹음했니? 네. 뭐? 아니 왜? 하도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요. 순간 양 언니들도 놀라서 물었어요. 너 혹시 우리가 한 말도 녹음했어? 네, 아까 백화점에서 한 얘기도 했어요. 어머 웬일이야? 양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셨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기껏 걷어서 키워줬더니 뭐 어째? 우리가 한 말을 녹음했어? 뭐 하려고? 어디다 퍼뜨리려고?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 숨이 막혀서 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서요. 솔직히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20살 되면 내가 돈 벌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그마저도 무너졌으니까요. 그때부터 녹음했어요. 최대한 양어머니랑 언니들 비위 안 거슬리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한 번씩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를 내시고 괴롭히셨잖아요. 그럴 때는 녹음이라도 해야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양어머니와 양언니들 앞에서 귀부인은 한 번 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잘했어. 넌 역시 영리해. 아까 오는 차 안에서 녹음 파일 있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말로는 절대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사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순간 양어머니가 또 발끈하셨어요. 뭐? 이 집을 떠나? 네가 정말 우리 집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 집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거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이 아줌마가 네 편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식구야. 법적으로 내 딸이라고. 파양해 주세요. 그 말은 제 입으로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양어머니도 양언니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귀부인께서 씩 웃으며 양어머니를 보셨어요. 들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파양이에요. 이 녹음 파일이 소송에 사용되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파양을 안 해준다면 파양을 위한 소송을 걸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 쪽은 제가 전부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울 건 없어요.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형 로펌에 일 맡기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니, 얘가 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돈도 많은 분이. 아, 참,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는 왜 그렇게 환영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거야 셋째랑 아는 분이라길래 그동안 우리가 키워줬으니 양육비라도 주겠다고 할 줄 알았죠? 양육비는 개뿔. 뭐라고요? 그간 이 친구한테 야무지게 뽑아 드셨던데요. 뭘 더 받겠다고 하는 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어쩌나 내가 가져온 건 그런 게 아닌데. 파양에 합의하든지 소송 준비하든지 하세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길까 하다가 이 얘기도 얼굴 보고 할 겸 이 친구 짐이라도 챙겨오려고 온 건데 짐도 없고 졸업 앨범도 없고 진짜 기가 차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은 이 친구가 다했던데요. 결국 새 모녀는 대꾸하지 못했고 귀부인께서는 화가 나서 저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소송 준비하세요. 그만 가자. 귀부인을 따라 나가는데 저 들으라는 듯 양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 바보는 그때도 내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아서 제 팔자를 꼬더니 이번에도 똑같구만. 저런 부잣집 부인이 뭐가 아쉽다고 자기를 걷어주겠어. 저러다 말겠지. 귀부인도 그 말씀을 들으신 건지 저더러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현관 밖으로 나오는데 얼핏 귀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지? 그렇게 귀부인의 차를 타고 다시 저택을 돌아왔어요.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이미 저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기본 옷가지들이 방 하나에 마련돼 있더라고요. 당분간 네가 쓸 방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물론 파양 후에는 저 스스로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귀부인과 헤어질 생각에 벌써 아쉽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파양 소송 마치고 나면 나랑 이탈리아로 가자. 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도 틈틈이 찾아보고 체험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뭐든 해보면서 준비하자. 사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파양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불안감이 클 것 같아서 내 계획을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나는 널 내 양녀로 드리고 싶어. 네? 네가 입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싫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 그렇다면 그냥 파양해서 원래 호적 회복하고 그냥 나랑 이탈리아만 같이 가도 괜찮아. 그렇게 나랑 지내보고 괜찮으면 내 딸로 들어와도 되고 나는 너희 엄마한테 진 목숨값을 이제라도 갚고 싶어. 네 대모가 돼주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싶고 난 자식이 없잖아. 네가 내 모든 걸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녀로 드리고 싶다고 한 거야. 갑작스러운 제안에
뭐라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근데 한 가지는 무조건 해줘. 나랑 이탈리아 가는 거. 근데 제가 이탈리아어를... 이제부터 너 바빠질 거야. 이탈리아어도 배워야 하고 파양 소송도 해야 하고 출국 준비도 해야 하니까. 내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이탈리아어 배웠던 과외 선생님이 매일 집으로 오실 거야. 수업 듣고 네가 이탈리아 가서 하고 싶은 거 찾아보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 사이 네 파양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내가 진행할게. 어때?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얼떨떨했지만 일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무보조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던지라 바로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간 수고했다면서요. 그렇게 관두고 나왔더니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전날까지 일한 월급이랑 퇴직금이 입금될 거라고 했는데 그 돈인가 싶었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알고 보니 귀부인이 입금해 주신 거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뭘 그렇게 놀라냐는 뉘앙스셨어요. 내 말 하나 믿고 회사까지 관두는 건데 내가 그 정도는 미리 줘야지. 너 또 순진하게 내 말만 듣고 그냥 퇴사하더라. 하여튼 넌 참 영리한 듯 순진해. 그래도 너무 많아요. 저 어차피 사모님 딸 될 거잖아요. 정말? 너 내 딸 할 거야? 그새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지. 나는 네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 사이에 편히 쓰라고 용돈 넣은 거야. 나야 당연히 좋지.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 만나고 있어. 변호사 말로는 자기가 지금껏 봐온 케이스에 의하면 아마 곧 합의하려고 연락 올 거라고 하더라. 너한테 뭐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리던 사람 내보내는 건 아쉽겠지만 그간 했던 행패가 다 녹음돼 있어서 결국 수그리고 들어올 거래. 대신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전 한 푼도 주기 싫어요. 그간 제가 준 돈이랑 노동값만 해도 얼만데요.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런데 그냥 쉽게 정리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주는 건 괜찮은 선택 같아서 말이야. 어차피 돈 줘봤자 금방 탕진할 인간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사모님의 귀한 돈을 줘야 해요? 합의하자고 연락 오면 그때 저도 같이 볼래요. 결국 합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변호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요. 저는 귀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양어머니는 평소라면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쩐 일인지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로 왔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놔주는 게 맞겠죠. 그간 우리 양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줬어요. 그래도 애가 대학 가길 원했다면 보내줄 순 있었을 텐데 애가 너무 착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처연한 척을 다 하는데 듣다 귀부인께서 웃음을 터뜨리셨죠.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자 1인극이라도 해요? 아니, 저 지금 진심인데 왜 그러세요? 진심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해요. 본론만 하자고요. 나는 댁 얼굴 불쾌해서 1분도 더 마주 앉아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제야 양엄마가 이를 꽉 깨문 채 귀부인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얘를 내보내고 나면 내가 입을 손해를 계산해 봤어요. 손해배상은 해주셔야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을까? 내가 못 받게 될 용돈하며 월세랑 또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 얘 나가면 다시 다 내 몫일 텐데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만 받는다 생각하고 40살 전까지만 해서 계산했어요. 아이고, 시집은 보내려고 하셨나 봐요. 아니 뭐 자기 편 생겨서 나간다고 하면 내가 잡을 방법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장한 남자 데리고 와서 사모님이 하듯 하면 내가 무슨 수로 얘를 잡겠어요? 그렇게 양어머니가 내민 금액은 몇억 원대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합의안을 양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양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 그래요. 역시 당신들은 나를 시녀이자 돈 뽑는 자판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도 너 내 도움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 적어도 고아원에 있었으면 노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진 않았겠죠. 그리고 나한테 교복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늘 얻어입고 언니들이 쓰던 거 입고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다른 가족들 생일은 다 챙기면서 나는 한 번도 챙겨준 적도 없잖아요. 내 생일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듯이 알려고도 안 했죠. 야, 너 지금 귀부인만 왔다고 일어나 본데? 우린 한 번도 가족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언제 너더러 가족이랬어?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참 오래 맴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법적으로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감내했던 거거든요.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님, 소송 그냥 진행해주세요. 합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 후로는 귀부인도 저한테 파양소송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저 제가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가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데 집중하게 해주셨죠. 결국 소송은 합의로 끝났어요. 패소할 경우 소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쪽에서 소송을 포기했죠. 그리고 저는 귀부인과 함께 이탈리아로 갔어요. 제가 고민하며 선택한 진로는 요리였어요.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하자 귀부인께서 처음엔 만류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집에서 하도 밥을 지어서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간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고 체험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집에서 그 집 식구들 먹일 밥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사모님 드실 빵 굽는 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며 산다면 그렇지 못했던 시간도 치유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랬어? 네, 이제는 사랑하는 사모님, 아니 새엄마를 위해서도 요리하고 제 요리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며 살고 싶어요. 제 말에 귀부인께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네 엄마를 닮았다. 우리 엄마요? 네 엄마도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었어. 아마 너도 그래서 그 집에서 식모처럼 시녀처럼 살았어도 좀 버틴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우리 이제 출국 준비하자. 그렇게 저는 새엄마와 함께 이탈리아로 갔고 지금은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취월장하는 실력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새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전의 상처도 많이 잊었어요. 이제는 새엄마와 함께 더 행복해질 생각만 하려고요. 새엄마도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 계실 수 있게 잘 모시면서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